두려움에 떨며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진흙섬에 갇힌 점원 셰퍼드. 물속에서 거대한 악어가 점점 다가오며 원을 그리며 맴돈다. 낯선 동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한 남자의 놀라운 결정.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충격적인 진실. 용기, 희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운명의 반전이 담긴 이 실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줄 것이다. 4월의 태양은 양평군의 습지를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넓은 습지를 물, 풀, 그리고 숨겨진 위험의 뜨거운 모자이크로 만들었다. 에어보트 선장 이재민은 아침 탐험을 위해 안내하던 관광객 가족에게 야생동물을 소개하며 좁은 수로를 능숙하게 항해했다. 운이 좋다면 표범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녀석들은 꽤 수줍어해요. 재민이 에어보트 엔진 소리와 경쟁하며 말했다. 악어, 새들, 그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는 문장을 반쯤 말하다 멈췄다. 약 50m 앞에 갈대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그의 숙련된 눈이 포착했다. 재민은 엔진을 끄고 에어보트를 조용히 앞으로 미끄러지게 하며 햇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뭐예요? 관광객 가족 중 막내인 12살 민수, 최민수가 쌍안경을 들며 물었다. 재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눈앞의 장면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물 위로 약 30cm 정도 솟아있는 작은 진흙섬 위에 커다란 점원 셰퍼드가 서 있었다. 황갈색과 검은색 털은 진흙으로 엉겨 붙어 있었다. 그 개는 지름 2m도 안 되는 섬 감옥의 둘레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흙 섬을 둘러싼 물속에서 맴도는 검은 형체들이었다. 최소 4마리의 큰 악어가 표면을 뚫으며 포식자의 인내심으로 순찰하고 있었다. 저거 개예요? 민수의 어머니가 재민이 본 것을 발견하며 숨을 삼켰다. 점원 셰퍼드는 그들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짖으며 작은 피난처를 오갔다. 움직일 때마다 진흙이 물속으로 무너지며 섬이 점점 작아졌다. 어떻게 저기 갇힌 거지? 민수의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장면을 녹화하며 물었다. 알기 어렵죠. 재민은 가능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떠올리며 대답했다. 뭐를 쫓다가 물이 불어나 고립됐을 수도 있고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양평에서 15년간 투어를 운영하며 재민은 공경에 처한 야생동물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갇힌 가축견은 처음이었다. 가장 가까운 단단한 땅은 100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의 물은 특히 악어 짝짓기 시즌이라 공격적인 악어들의 영역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재민은 개가 암컷이며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았다. 갈비뼈가 털 사이로 보였고 한쪽 귀는 찢어졌으며 오른쪽 뒷다리에 부분적으로 치유된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경계심과 절박한 희망이 섞인 지성과 함께 그를 향해 있었다. 12피트 길이의 악어 한 마리가 꼬리로 물을 치며 진흙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물러섰지만 섬이 계속 침식되며 후퇴할 공간이 줄어들었다. 뭔가 해야 해요. 민수가 눈물로 재민에게 애원했다. 재민은 상황을 냉정히 살폈다. 진흙섬은 너무 작고 불안정해 에어보트가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악어가 많아 수영은 자살 행위였다. 야생동물 구조대를 부르면 몇 시간이 걸릴 터였다. 섬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있었고 악어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부인, 선생님, 재민은 이미 결정을 내린 채 부모에게 말했다. 구조를 시도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을 부두로 데려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반대했다. 재민은 다시 점원 셰퍼드를 보았다. 잠시 짖기를 멈춘 그녀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인간처럼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적인 눈빛에 깊은 충격을 받은 재민은 운명에 대한 품이 있는 수용과 어쩌면 도움이 도착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맞아, 꼬마. 재민이 조용히 말하며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캐치폴을 꺼냈다. 시간이 없지. 다음 30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재민의 용기를 시험하고 확률의 법칙을 거스르며 결국 그의 삶과 개의 삶을 영원히 바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냈다. 진흙, 두려움, 그리고 양평의 외딴 구석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은 기묘한 상황 아래 숨겨진 진실이었다. 모두 보트 앞쪽으로 이동해서 절대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재민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지시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관광객들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보트 앞쪽에 모였다. 재민은 에어보트를 진흙섬에서 6m 거리까지 조심스럽게 이동시켰다. 그 거리에서 그는 점원 셰퍼드가 지쳐 떨고 있으며 움직일 때마다 발이 부드러운 진흙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한 마리 악어가 섬에 반쯤 올라갔다가 다시 물로 미끄러지며 개의 방어를 시험했다. 셰퍼드는 맹렬히 짖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재미는 그녀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계획이 뭐예요? 민수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재미는 로프를 캐치폴에 묶어 임시 구조 장치를 만들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폴을 그녀에게 걸고 보트로 끌어올릴 겁니다. 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하지만 악어들이 그래서 완전한 정적이 필요합니다. 재민이 셔츠와 신발을 벗으며 설명했다. 악어는 매복 포식자예요. 내가 그들을 주시하며 천천히 움직이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 재민은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았지만 이 습지에서 자라며 악어의 행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진짜 위험은 보이는 악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어였다. 탁한 물속에 더 많은 악어가 숨어 있을 수 있었다.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에어보트 옆으로 내려가 가슴 깊이의 물속으로 들어갔다. 발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진흙이 느껴졌다. 더운 날씨는 갑자기 습지의 차가운 품에 비해 멀게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캐치폴을 들고 다른 손을 균형을 위해 뻗었다. 매 발걸음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탐색한 후 무게를 실었다. 재민은 물결이나 잠복한 포식자의 미묘한 신호를 끊임없이 살폈다. 가장 가까운 악어는 약 5m 정도 물러나 고대 생물 같은 인내심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점원 셰퍼드는 조용해졌으며 재민의 접근을 경계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는 더 심각해 보였다. 탈수, 지침, 상처투성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위협에 맞서 당당히 서 있었다. 섬까지 절반쯤 갔을 때 재민은 다리에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췄다. 물결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악어가 아니라 물뱀임을 알았다. 숨을 내쉬며 그는 계속 전진했다. 섬에서 3m 거리에서 재앙이 닥칠 뻔했다. 갈대 덤불 뒤에서 커다란 검은 형체가 입을 벌리며 돌진했다. 재민은 악어 나라에서 자란 본능으로 몸을 돌리며 방어적으로 폴을 휘둘렀다. 알루미늄 막대가 악어의 주둥이에 맞아 돌진을 빗나가게 했고 재민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관광객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고 민수의 어머니는 비명을 참으려 입을 막았다. 악어는 물속으로 잠수하며 교란된 물속으로 사라졌다. 가만히 있어요. 재민이 보트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다리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악어들은 이제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는 개까지 절반밖에 가지 못했다. 점원 셰퍼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스스로 상황을 계산하는 듯했다. 그 망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재민을 향해 미친 듯이 헤엄쳤다. 안 돼. 재민은 악어들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그녀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며 외쳤다. 생각할 틈 없이 그는 물을 튀기며 최대한 소란을 만들어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두 마리 악어의 머리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잠시 경쟁 목표에 혼란스러워했다. 그 몇 초가 충분했다. 재민은 캐치폴을 뻗었고 점원 셰퍼드는 고리를 기다리지 않고 강력한 턱으로 폴 끝을 물었다. 절박함에서 나온 힘으로 재민은 그녀를 끌며 보트를 향해 물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악어가 혼란에서 회복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재민의 꿈을 몇 달간 괴롭혔다. 고대 포식자와의 필사적인 경주, 기적적인 타이밍, 그리고 점원 셰퍼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대담한 구조를 상상할 수 없는 심오한 사건으로 바꿨다. 시간은 심장 박동으로 압축되었다. 재민은 물속을 뒤로 끌며 점원 셰퍼드를 캐치폴로 끌어당겼다. 가장 큰 악어는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히며 물 위로 거대한 머리를 드러냈다. 빨리요, 아저씨. 민수가 두려움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진흙이 재민의 발을 빨아들이며 그를 제자리에 묶으려 했다. 개는 약해진 몸에서 어떻게든 힘을 끌어내 격렬히 헤엄쳤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터였다. 악어는 너무 가까웠고 너무 빨랐다. 절박함 속에서 재민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오래된 기술을 떠올렸다. 그는 자유로운 손으로 물을 세게 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최대한 크게 소리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성에 돌진하던 악어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반사적으로 물속으로 잠겼다. 그 귀중한 몇 초로 그들은 에어보트의 그림자에 도달했다. 재민은 점원 셰퍼드를 보트를 향해 밀어올렸다. 잡아요. 끌어올려요. 그가 외쳤다. 민수의 아버지가 몸을 숙여 개의 목덜미를 잡고 위로 끌어올렸다. 셰퍼드는 앞발로 보트 가장자리를 긁으며 올라가며 뒷다리를 물속에서 휘저었다. 두 번째 악어가 입을 벌리며 돌진했다.
재민은 등 뒤로 물의 흐름을 느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캐치폴을 악어의 입에 수평으로 찔렀다. 알루미늄 막대가 강력한 턱 사이에 끼며 일시적으로 다치지 못하게 했다. 재민, 민수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재민은 필사적으로 보트 가장자리를 한 손으로 잡으며 악어가 폴을 물고 몸부림치는 동안 몸을 던졌다. 민수의 아버지가 재민의 팔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팔다리가 얽힌 채 갑판에 쓰러졌다. 악어는 망가진 폴을 뱉고 물러났다. 몇 순간 동안 무거운 숨소리와 점원 셰퍼드의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짓이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재민은 가슴을 들썩이며 등을 대고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개를 확인했다. 점원 셰퍼드는 심하게 떨며 진흙투성이 털이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쳤음에도 그녀는 재민이 손을 뻗자 그의 손을 핥았다. 물 좀 줍시다. 재민이 심한 탈수를 알아채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생수를 손바닥에 부어 그녀가 조금씩 마시게 했다. 그녀를 더 자세히 살피며 뒷다리의 상처가 악어나 다른 포식자가 아니라 깨끗한 절단 상처. 아마 보트 프로펠러나 인위적인 것임을 알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목에 최근까지 목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원형 흔적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여기에 버렸어요. 재민이 처음에 아드레날린이 분노로 바뀌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민수의 어머니가 떨고 있는 개를 수건으로 감싸며 물었다. 그녀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 누군가? 재민이 개의 얼굴에서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귀 근처에 두꺼운 진흙을 닦아내던 중 재민은 멈칫했다. 거기 진흙 아래 희미하게 숫자와 문자로 된 작은 문신이 있었다. K9735 롬크.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 개가 평범한 버려진 애완견이 아님을 암시했다.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 점원 셰퍼드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온순함으로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름이 뭐예요? 목줄이 없어서 모르죠. 재민이 에어보트 엔진을 시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낼 겁니다. 먼저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마리나로 돌아가는 동안 점원 셰퍼드는 재민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지적인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의 감사 이상의 재민이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묘한 인식의 감정이 있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발견한 문신이 이 개가 양평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왜 누군가 그녀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운명이 그를 4월 아침에 그녀와 만나게 했는지 설명할 놀라운 진실로 가는 첫 단서였다는 것이다. 양평의 수의과 병원은 에어보트 운영자의 애완고양이부터 목장의 말까지 다루는 소박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서울에서 10년간 응급의학을 하다 이 작은 마을로 온 김미영 수의사는 재민이 점원 셰퍼드를 안고 들어오자 문에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재민이 개를 진찰대에 올리자 빠르게 상태를 평가하며 물었다. 진흙 섬에 갇혀 있었어요. 악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재민은 여전히 습지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설명했다. 관광객 가족을 마리나에 내려준 후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왔다. 관광객들은 중단된 투어에 대해 2배로 지불하고 개 치료비로 추가로 20만 원을 기부한 뒤 호텔 셔틀을 탔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예요. 김미영이 보고했다. 다리 상처는 감염됐지만 치료 가능해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전반적인 상태예요. 어제 저기에 갇힌 게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어쩌면 더 오래 고생했을 거예요. 재민은 목줄 흔적과 귀 뒤의 문신을 설명했다. 김미영은 남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완전한 표식을 드러냈다. K9735 롬크. 이건 군견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바뀌며 말했다. 특히 해병대요. 식별을 위해 이런 문신을 해요. 재민은 새로운 이해로 점원 셰퍼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의 치성, 위기 속에서도 훈련된 행동, 갑자기 이해가 갔다. 해병대 군견이 양평 습지에 버려져 있다고? 좋은 일은 아니죠. 김미영이 작은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며 대답했다.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봅시다. 스캐너가 즉시 신호를 잡았고 칩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미영은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군대가 아니라 민간 보안업체에 등록되어 있어요. 호출 보호는 노바예요. 다른 정보는 접근할 수 없어요. 김미영이 노바의 상처를 계속 치료하는 동안 재민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사촌 민철, 김민철은 부산의 해병대 기지에서 군견 수의사로 일했다. 군견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민철뿐이었다. 민철은 세 번째 신호에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큰 방에 있는 듯 메아리 쳤다. 야, 재민, 낚시 계획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재민은 상황을 설명하며 노바의 문신과 상태를 전했다. 전화가 끊긴 줄 확인할 정도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아직 거기 있나? 응. 민철이 마침내 완전히 바뀐 톤으로 대답했다. 재민, 지금 정확히 어디야? 양평 김미영 병원. 왜? 거기 있어. 이게 얘기 절대 온라인에 올리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전화 몇 통하고 오늘 밤 내려갈게. 민철, 무슨 일이야? 재민이 따졌다. 그게는 존재해서 안 돼. 민철이 조용히 말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K9735 호출부호 노바는 3개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어. 재민은 병원 창문 너머로 노바를 보았다. 그녀는 김미영이 다리 상처를 꿰매는 동안 진찰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금 분명히 살아있어. 누군가 군 기록을 조작한 거야. 재민, 그건 심각한 동기와 고위층 연루 없이는 불가능해. 통화를 끝낸 후 재민은 머리가 어지러운 채 병원으로 돌아갔다. 김미영은 즉각적인 치료를 마치고 컴퓨터로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때요? 재민이 물었다. 놀랍게도 회복력이 강해요. 김미영이 대답했다.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죽었어야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군견은 특별한 내구성을 위해 사육되죠. 그녀는 망설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재민, 또 다른 게 있어요. 어깨에 치유된 총상 자국이 있어요. 누군가 최근에 그녀를 쐈어요. 재민은 잠든 노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고 해외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 실패하자 악어 짝짓기 시즌의 가장 위험한 양평 습지에 버렸다. 그들 사이에 묻지 않은 질문은 왜였다. 이 개가 무엇을 보거나 했기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험해져서 이렇게 정교한 수단으로 제거하려 했을까? 해가 양평 위로 지며 병원 창문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재민은 결정을 내렸다. 노바를 따라온 어떤 위험이든 이제 그도 연루되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재민도 김미영도 병원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검은 SUV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차의 어두운 창문은 재민의 에어보트 트레일러를 찍는 카메라 렌즈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노바라는 점원 셰퍼드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특정 인물들에게 알려지면 사건이 얼마나 빨리 확대될지 짐작하지 못했다. 민철은 자정 직후에 도착했다. 군용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어두운 수익과 병원으로 들어섰다. 김미영은 노바를 하룻밤 병원에 두기로 했고 재민은 대기실 벤치에서 잠을 자며 떠나기를 거부했다. 꼴이 엉망이야. 민철이 재민이 눈을 깜빡이며 깨어나자 말했다. 더 엉망으로 느껴. 재민이 수염난 얼굴을 문지르며 인정했다. 김미영은 뒤쪽에 노바랑 있어. 민철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재민을 따라 병원을 걸었다. 군 복무에 단단한 자세를 가진 체격 좋은 민철은 복도에 걸린 강아지와 고양이 포스터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다. 치료실에서 노바는 깨어 있었고 그들이 들어오자 즉시 머리를 들었다. 약해진 상태에도 그녀의 자세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더 경계하고 더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민철의 제복을 마치 알아보는 듯 고정했다. 맙소사, 정말 그녀야. 민철이 속삭이며 천천히 노바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노바, 대기. 익숙한 명령에 점원 셰퍼드의 자세가 약간 풀렸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했다. 너 그녀를 아는 거야? 재민이 물었다. 직접은 아니지만 그녀 파일을 확인했어. 민철이 일어나 김미영에게 말했다. 해도 될까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은 간단히 노바의 이빨, 눈, 문신을 확인하며 신원을 확인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노바, K9735, 특수수색대에 배정됐어. 민철이 설명했다. 폭발물 탐지와 인원 구조 전문이야. 아프가니스탄에 3번 전투 배치, 여러 표창을 받았어. 그녀의 마지막 조련사는 이준혁 상사였어. 였어? 재민은 과거형을 포착했다. 민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개월 전 매복에서 전사했어.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도 그를 보호하려다 같은 교전에서 죽었다고 했지. 분명히 사실이 아니에요. 김미영이 끼어들며 말했다. 그럼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민철도 동의했다. 사후 보고서가 조작됐고 누군가는 부상당한 군견을 미국으로 옮겨 그녀가 발견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했어. 재민은 김미영이 발견한 총상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녀를 쐈고 그게 실패하자 악어 영역에 버렸다. 왜 그냥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군견은 강해. 민철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개를 죽일 총알도 노바 같은 개에겐 상처만 줄 수 있어. 더 직접적인 방법은
이 개들은 지정된 인원만 다뤄. 나쁜 놈들도 직접 해치는 건 망설일 수 있어. 그들과의 유대가 있으니까 버림으로써 거리를 두면 심리적으로 쉬워져. 하지만 왜? 김미영이 따졌다. 걔가 뭘 안다고 위험해? 그녀가 아는 게 아니라 그녀가 목격한 거야. 민철이 조용히 말했다. 이 개들은 만난 사람, 장소, 상황을 거의 완벽히 기억해. 만약 노바가 특정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건에 있었다면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병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김미영은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재민은 치료실 창문으로 이동해 블라인드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2대의 검은 SUV가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를 비췄다. 군경? 재민이 민철에게 물었다. 사촌은 밖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애들 아냐? 아마 민간 용병이야.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강하게 다시 들렸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 있는지 알았지? 김미영이 속삭였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빠르지. 재민이 추측했다. 아니면 아프가니스탄부터 그녀를 추적했거나. 민철은 빠르게 결정했다. 지금 그녀를 옮겨야 해. 뒷문 있어?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육장 쪽으로. 재민, 보트 준비해. 민철이 지시했다. 김미영, 노바의 냄새를 숨길 진정제와 그녀가 뭔지 숨길 수 있는 운반 방법 있어?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거리는 소리로 바뀌자 그들은 서둘렀다. 김미영은 위료용품을 챙기고 노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한 진정제를 투여했다. 민철은 재민과 함께 노바를 담요로 감싸 한국 표범, 보존 운송주의 라는 라벨이 붙은 큰 동물 운반 상자에 넣었다. 여기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김미영이 설명했다. 그들은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자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재민과 민철은 상자를 재민의 트럭에 싣고 빠르게 고정했다. 김미영은 침입자들을 지연시키기 위해 남아 지역 야생동물을 치료 중이며 점원 셰퍼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할 터였다. 그들은 주요 도로에 닿을 때까지 헤드라이트를 끄고 차를 몰았다. 재민은 사촌을 흘깃보았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야? 안전 가옥. 대전에 증인보호 전문 연락처가 있어. 민철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노바는 이제 증인이야. 강력한 사람들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된 매우 중대한 뭔가의 증인. 그들 사이의 운반 상자에서 노바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녀의 지적인 눈은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그녀의 뜻밖의 보호자가 된 남자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누구도 다음 24시간이 아프가니스탄의 죽은 해병, 양평에 버려진 점원 셰퍼드, 그리고 재민의 과거를 연결하며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가 노바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군사 계약의 최고위층까지 뻗은 음모를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새벽이 한강에서 떠오르며 재민의 트럭은 고속도로 1번을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그들은 민철이 비밀리에 유지하던 창고시설에서 차량을 바꿨다. 낚시 장비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군용 통신 장비와 비상용품은 다른 용도를 암시했다. 노바는 뒷좌석에 앉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고 그녀의 경계심 많은 눈은 계속 주변을 살폈다. 불과 24시간 전 진흙섬에서 죽어가던 점원 셰퍼드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내 연락처가 믿을만한 거 확실해? 재민이 지난 10분 동안 10번째로 백미러를 확인하며 물었다. 그녀야. 민철이 정정했다. 그리고 해군 정보국에서 일하는 박소연 중령은 민간 군사 계약자를 몇 년째 조사해왔어. 재민은 운전하며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의 사촌은 분명 해병대 기지의 수위 업무를 넘어선 일에 관여해 있었다. 너 뭔가 말 안 한 게 있어. 재민이 마침내 말했다. 왜 내 경력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든 거지? 민철은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다 대답했다. 이준혁 상사, 노바의 조련사로 그녀와 같이 죽었다고 했던 그는 내 친구였어. 공식 이야기는 절대 말이 안 됐지. 단독 정찰 임무, 반군의 매복, 목격자 없음. 시신은 너무 손상돼 관을 열지 못했다는 거야. 반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노바가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일한 생존 증인이야. 민철이 자리에서 돌아 노바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너 목소리를 알아본 것 같아. 재민은 차가 도로를 벗어날 뻔했다. 뭐? 난 어제까지 이계를 만난 적 없어. 걔가 아니라 준혁이야. 너희 둘 2007년 이라크에서 같이 복무했잖아. 그 질문은 재민에게 물리적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는 몇 년간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고 그 기억을 뒤로하고 양평에서 조용한 삶을 구축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재민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전화한 후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파일을 뒤졌어. 이준혁은 내 예부대에서 특수수색대로 전출됐어. 네가 위료 제대 후 연락이 끊겼겠지만 그는 몇 년간 너를 언급했을 거야. 노바 같은 군견은 조련사에게 중요한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를 배워. 그들은 기억해. 재민의 머릿속은 이준혁의 단편적인 기억들로 휘몰아쳤다. 훈련을 막 끝낸 젊고 성실한 해병이었던 그는 재민의 지도를 받으며 매뉴얼에 없는 생존 기술을 배웠다. 준혁이 자기 개한테 나 얘기를 했다고? 그 개념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묘하게 감동적이었다. 이 조련사들은 개와 24시간 붙어 다녀. 특히 고립된 배치 상황에선 사람처럼 대화해. 노바는 내 이름을 수십 번 들었을 거야. 사진도 봤을지도. 군견은 어려운 지형을 넘어 특정인을 찾아낸 사례가 있어. 노바가 그녀를 죽이려던 자들을 피해 양평에서 몇 주를 버티고 특히 너에게 발견된 건 통계적 확률은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극단적인 우연은 믿지 않아. 그 암시는 엄청났다. 민철이 맞다면 노바는 양평에 무작위로 버려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조련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재민이 이걸 더 처리하기 전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김미영의 번호가 떴다. 그들이 떠났어요. 그녀가 인사 없이 말했다. 정장 차림의 내 남자가 군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회수하러 온 민간 보안업체 소속이라고 했어요. 서류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경찰과 군인을 치료한 경험으로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죠. 그들은 병원을 수색한 뒤 1시간 전 북쪽으로 떠났어요. 야생동물 치료 얘기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재민. 이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통화를 끝낸 후 재민은 민철에게 정보를 전했다. 주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야 해. 민철이 결정했다. 다음 출구로 나가. 그들은 작은 도로로 방향을 틀어 작은 마을과 농지를 지그재그로 통과했다. 노바는 여행 내내 비정상적으로 침착했고 은밀함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듯했다. 오후 중반 그들은 인천 앞바다의 외딴 해변가 집에 도착했다. 은빛이 섞인 검은 머리의 키 큰 여성이 갑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간 옷을 입었지만 군인 같은 자세였다. 박소연 중령. 민철이 다가가며 불렀다. 안으로.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10km 뒤에서 미행당했어. 시간 많지 않아.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민철은 아직 약한 노바를 안고 갔다. 박소연은 문을 잠갔다. 그녀를 보여줘. 박소연이 애정이 아닌 전문적인 관심으로 노바에게 다가가 말했다. 점원 셰퍼드는 군사적 규율로 검사를 허락했다. 놀라워. 모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개는 3개월 전 헬만드에서 죽었어. 그녀가 뭘 했던 거지? 재민이 직접 물었다. 박소연의 날카로운 눈이 그를 평가한 뒤 대답했다. 내 사촌이 준혁과의 내 과거를 말해줬어. 그래서 그녀가 너를 찾은 거겠지. 재민은 그 개념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했나 봐요. 박소연은 주방 테이블에 노트북으로 이동했다. 이제 보여줄 건 기밀이야. 공식적으로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녀는 잠시 타이핑한 뒤 화면을 그들에게 돌렸다. 영상은 헬멧 캠으로 촬영된 야간 작전이었다. 착용자가 거친 지형을 이동하며 시점이 흔들렸다. 분명 노바인 점원 셰퍼드가 앞서 달리며 가끔 방향을 확인했다. 이건 준혁의 마지막 임무야. 박소연이 설명했다. 그의 바디캠은 보고서의 공식 사망시간 이후 10분간 계속 녹화됐어. 그들이 침묵 속에서 보니 영상은 노바가 갑자기 경계하며 탐색 모드에서 경보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 카메라 착용자인 준혁이 조용히 명령을 내리자 노바는 그를 작은 언덕 능선으로 이끌었다. 아래에서 본 것은 재민이 아는 준혁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꿨고 그날 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유일한 생존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수단을 썼는지 충격적으로 분명해졌다. 영상은 반군의 매복이 아니라 미국 민간 군사 계약자들이 군사 수송을 위장해 대규모 아편 거래를 촉진하는 장면을 드러냈다. 이준혁 상사는 정찰 임무 중 우연히 이 교환을 발견했다. 최민호, 준혁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녹음에서 간신히 들렸다. 그는 계약자들의 리더인 최민호 대령을 알아보았다. 그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영 중인 가장 큰 민간 보안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는 훈장받은 전직 장교였다. 그 후 영상은 혼란스러워졌다. 총격, 고함, 노바가 준혁과 접근하는 계약자들 사이에 위치하며 격렬히 짖는 소리. 카메라가 준혁이 쓰러지며 격렬히 흔들렸다. 노바의 으르렁거리는 얼굴이 잠시 화면을 채운 뒤 영상이 정지했다. 최민호의 회사, 네서스 시큐리티는
준혁과 노바가 반군 공격으로 죽었다고 보고했어. 박소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설명했다. 그들은 관을 닫은 채 미국으로 보냈고 모든 문서를 조작했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노바가 상처에서 살아남아 현지인들이 치료한 마을에 도달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왔지? 재민이 물었다. 우린 최민호가 유일한 증인을 제거하려고 그녀를 한국으로 옮기게 했다고 믿어. 박소연이 계속했다. 노바는 그들의 냄새, 목소리, 얼굴을 알아볼 거야. 군견은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증거로선 그녀는 독특하고 그들에게 독특하게 위험해. 민철은 냉소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양평을 선택한 건 나 때문이야. 재민이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며 깨달았다. 최민호는 나와 준혁의 연결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는 노바가 탈출하면 나를 찾으려 할 거라 의심했고 중간자를 제거하고 내가 결국 그녀의 유해를 발견할 곳에 버린 거야.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생존 의지와 네가 만난 적 없는 개를 위해 모든 걸 걸 의지를 과소평가했지만 노바는 재민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신뢰의 제스처로 그의 곁으로 왔다. 그녀는 총에 맞고 버려진 것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조련사의 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버텼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재민이 물었다. 최민호와 그의 조직 전체를 상대로 움직일 충분한 증거가 있어. 박소연이 말했다. 영상과 노바의 참여자 식별은 결정적일 거야. 하지만 먼저 너희 모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해. 최민호의 사람들은 아직 찾고 있고 점점 필사적이야. 그녀의 말에 소환된 듯 보안 시스템이 울리며 사유도로에 접근하는 차량을 보여줬다. 시간 끝났어. 박소연이 침착하게 말하며 숨겨진 금고로 이동해 2개의 권총을 꺼내 하나를 민철에게 건넸다. 재민, 주 침실에 패닉룸이 있어. 노바를 데리고. 아니, 재민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히 끊었다. 도망치고 숨는 건 끝났어. 그녀도 마찬가지야. 그는 노바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 보였다. 우린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왔어. 다음 몇 시간은 전술적 결정과 조율된 움직임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박소연의 팀이 도착해 부지를 확보했다. 도망치지 않고 그들은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박소연의 팀은 부지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해 노바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여러 각도에서 녹화했다. 최민호가 해질녘 해변가 집에 접근했을 때 그는 취약한 민간인과 약해진 개가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군사정보작전을 마주하며 충격을 받았다. 4개월 후 재민은 양평 가장자리의 소박한 집 갑판에 앉아 노바가 숙련된 정밀함으로 부지를 순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신체적 변화는 놀라웠다. 털은 이제 저녁 햇살에 빛났고 건강한 털 아래 근육이 꿈틀거렸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전성기의 군견의 자신감 있는 우아함을 보여줬다. 최민호 대령과 그의 동료들의 재판은 지난주에 끝났고 마약 밀매, 음모, 이준혁 상사의 살인 혐의로 여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바의 역할은 미국 군사정의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군견이 군사재판에서 물질적 증인으로 간주된 첫 사례였다. 박소연의 감독 아래 노바는 최민호와 2명이 다른 계약자를 라인업에서 정확히 식별했다. 그 순간은 전국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민의 전화가 민철의 문자로 울렸다. 지금 내 집 도로로 들어서고 있어. 몇 분 후 민철의 트럭이 도착했고 정보 차량이 뒤따랐다. 박소연이 2번째 차에서 내렸고 재민이 모르는 여성이 함께였다. 그녀는 중년으로 젓갈색 머리를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민간 옷을 입었지만 군인 같은 태도를 보였다. 노바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그녀는 순찰 중 멈춰서서 귀를 세우고 몸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완전히 규율을 어기며 새로운 사람에게 달려가 재민이 처음 듣는 기쁨의 짖음을 터뜨렸다. 여성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고 노바가 그녀에게 다가가 얼굴을 핥고 몸을 비볐다. 재민, 박소연이 불렀다. 이준혁 상사의 여동생이자 노바의 원래 조련사인 이소영 중사를 소개할게요. 재민은 감정적인 재회를 보며 이해가 왔다. 그녀가 당신을 알아봤어요. 그가 뻔한 말을 했다. 소영은 잠시 말을 못하며 노바를 끌어안았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노바는 내 오빠의 개였지만 그 전에 내가 강아지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내가 국내에 배치됐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멈췄다. 그들이 둘 다 전사했다고 했을 때 조사를 위해 전출을 요청했어요. 지휘부가 거부했죠. 그때 소연이를 연락했어요. 박소연이 설명을 이어갔다.
소영은 처음부터 우리와 비밀리에 일했어. 조사가 타협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지. 민철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지했다. 재민, 더 일찍 말할 수 없었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너무 위험했어. 재민은 필요성을 이해했지만 다음이 무엇일지에 대한 불안이 스쳤다. 지난 몇 달간 노바는 그에게 증인이나 구조된 동물을 넘어 파트너, 친구, 양평의 고독으로 물러나기 전이 삶과 사람과의 연결이 되었다. 그는 이날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다. 소영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했다. 이재민 씨, 노바의 생명을 구해준 것뿐 아니라 내 오빠를 위한 정의를 가져와줘서 감사하러 왔어요. 그녀는 노바가 그들 사이를 오가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망설였다. 그리고 노바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러 왔어요. 재민은 필연적이라 생각한 것, 노바가 군 복무로 돌아가거나 전 조련사에게 재배치되는 것에 대비했다. 언제 그녀를 데려갈 건가요? 소영은 박소영과 민철을 바라본 뒤 대답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이재민 씨, 노바는 분명 당신과 강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그건 그녀의 훈련이나 내 오빠와의 연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녀는 노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릎을 꿇었다. 군견은 조련사를 선택하지 않아요. 배정되죠. 하지만 노바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그녀를 찾기 전부터 그녀는 그 선택을 지킬 권리를 얻었어요. 재민은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데려가지 않으러 왔어요. 소영이 새로운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분명히 했다. 당신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입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가능하면 내가 가끔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재민을 휩싼 안도감은 너무 강렬해 현관계단에 주저앉아야 했다. 노바는 즉시 그의 곁으로 와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기대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박소연이 덧붙였다. 보안 프로토콜, 정기 체크인, 그녀의 배경에 대한 제한된 정보, 그리고 당신과 노바가 퇴역 군견의 민간생활 전환을 위한 새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해요. 민철은 사촌에게 미소 지었다. 기본적으로 다시 일 시작하는 거야. 형, 시간제 컨설턴트의 복지 혜택까지 관광객들에게 에어보트 투어하는 것보단 낫지. 재민은 노바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진흙섬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보여줬던 지적인 집중력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가능한 확률을 이겨낸 특별한 개뿐 아니라 고립에서 다시 목적으로 돌아온 그의 여정을 비추는 반사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노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새 임무 준비됐어? 저먼 셰퍼드는 그의 무릎에 의도적으로 발을 올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군사 작업에서 긍정적 식별을 나타내는 신호였다. 그 제스처는 모두를 웃게 했고 감정적 긴장을 풀었다. 그날 저녁 방문자들이 미래 계획을 약속하며 떠난 후 재민과 노바는 집 뒤의 부두에 앉아 해가 양평을 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바는 재민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만족스럽게 쉬었다. 그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불가능한 일련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줄 알았던 군견, 양평에서 자발적 은둔 생활을 하던 전 해병, 우연이 아닌 충성, 훈련,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전후의 약속의 정점인 구조. 노바는 대륙을 건너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살아남아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조련사의 희생에 대한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재민이 다시는 찾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을 주었다. 오래전 다른 사막에서 이준혁이 구했던 삶에 걸맞는 목적. 어둠이 습지에 내려앉아 재민은 준혁의 장례식에서 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킬게. 형제, 항상. 그 옆에서 노바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